그러면 저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준모 노무사입니다. 예. 저의 소개는 여기 앞에 있는 슬라이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받으시게 되는 강의 계획서에 제 이력들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으시면 우리 인사 연기 평일반 강의나 아니면 주말반 강의의 제일 첫째 시간을 이렇게 보시면은 저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 단순히 학교에서 배웠다 또는 경험이 없이 그것이 아니라 제가 배웠던 모든 내용들이 실제 현장에서 다 쓰여지고 있는 지식들로 지금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알 수 있도록 저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사람들이다. 이렇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도 여러분들을 연기 인사노무 쪽에 강의들을 보면은 그 제일 앞에 오리엔테이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이것이 경영조직론이 예전에는 12회에 이게 끝났었는데 이제 14회로 늘어났습니다. 저는 학원에 대고 굳이 14회 갈 필요 없다. 12회로도 충분하다. 내가 많이 떠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수험생들이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더 그것들을 빠르게 복습하고 이러는 것들이 더 필요하다. 12회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타 학원에서도 14회를 한다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14회로 이렇게 오긴 왔습니다만 그 얘기는 제가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으로 받아들이면 저는 12회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되게 빡세게 가긴 갑니다. 그런데 14회로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조금 제가 여유 있게 강의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그거. 대신 여러분들은 뭘 해주셔야 되느냐? 잘 듣고 잘 복습하고 복습 인증하고 그렇게 하실 때 저는 사실은 강의를 많이 듣는 것이 시험에 합격하는 비법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얼마만큼 공부를 하면서 그 내용들을 소화시킬 수 있느냐, 그 부분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 14회 동안 이렇게 쭉 해나갈 건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래도 경영조직론이 수업의 분량이 좀 많기는 많습니다. 왜 많으냐라고 하면은 일단 우리가 인사노무관리하고 비교를 해보면 인사노무관리는 우리 경영조직론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를 응용하는 학문이에요. 그런데 경영조직론은 가장 기반이 되는 우리가 인사노무관리 시간에 배웠던 호손 공장연구에서 시작됐던 인간관계학파와 그 다음에 행동과학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이론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조금 더 근본적인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라서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 있고 양이 많을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공부를 해 나갈 때는 이게 경영조직론에서 배웠던 게 어디에 또 인사노무에서 연결되어 있었지? 대부분의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한 30-40%가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실제 조직에서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노무사님이 되시고 컨설팅을 하시고 그러면은 그때 나오는 어떤 경험하시게 될 그 내용들을 여기 책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계속 컨설팅을 하면서 저희 그 후배 노무사님들한테 그럽니다. 갔다 올 때마다 컨설팅 하러 갔다 들어올 때마다 야 아까 그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배웠던 무슨 내용하고 관련이 있어?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다들 그냥 벙쪄가지고 막 그러고 있죠. 그런데 이거 그거 아니야? 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 그제서야 이럽니다. 그러네요. 이게 그 내용이네요. 그래. 내가 이걸 짚어주지 않았으면 평생 여러분들은 배운 내용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지나갔을 거야. 근데 이게 짚어서 이게 그거구나 라고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평생 잊어먹지 않을 여러분들의 지식과 더불어서 실제 경험이 쌓이게 된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그렇게 좋은 컨설턴트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렇게 공부했던 의미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 그 경영조직이 우리가 어차피 시험을 보기 위해서 타도해야 되는 대상으로 퍼즐판의 한 조각으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백의 필목 종방장단 제시, 백의 필목 종방장단 제시. 모든 논리적인 글들은 제일 밑에는 어떤 이런 흐름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흔히 서론, 본론, 결론을 얘기하지만 서론, 본론, 결론보다 더 자세하게 어떻게 논리적인 어떤 구조들을 만든다라고 그러면
이것이 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 인증할 때 항상 이 백의 필목 종방장난 제시의 구조들을 잘 찾아서 이것대로 한번 재편을 해봐라. 그러면 머릿속에서 지식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암기가 되고 나중에 책을 빨리빨리 보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지금 뭐 우리 인사노무관리 수강생들이 대부분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여기서는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그런데 이 얘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다시 우리 인사노무관리 연기의 첫 번째 시간,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것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합시다. 저는 오늘 사실상 어저께 합격자 발표가 나고 오늘 저는 항상 합격자 발표 나면 합격자들은 한참 뒤에나 만납니다. 뭐 합격해서 기분 좋은데 꼭 그날 저한테 찾아와서 시간을 쓰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했던 사람들하고 만나면 됩니다. 제가 합격자 발표가 나면 그 다음날 항상 불합격했던 분들을 이렇게 만납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공부를 지금은 중단하고 다시 생업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인지 이 얘기들을 이렇게 쭉 합니다. 오늘 기대했던 분이 이렇게 안 됐어요. 안 돼서 아주 또 아쉬운 점수 차이로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제가 일단은 공부를 그래도 오랫동안 해왔는데 지금은 심신이 다 지친 상태다. 불합격이라는 이 부분 올해 그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하여튼 치명타를 이렇게 준 것 같다. 그래서 잠시 쉬어라. 잠시 쉬고 다른 것들을 해라. 그리고 가정에 충실하시라. 직장 다니다가 이렇게 하셨던 분이셔서 가정에 충실하시고 다시 일들을 커리어를 너무 공백기를 길게 갖고 가지 마시고 시작하고 2, 3년 뒤에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자. 왜? 만약에 아예 싸게 안 보이면 제가 그런 얘기도 하지 않지만 적상 공부량을 충분히 쌓아왔다. 그래서 그 쌓아온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근데 하여튼 이것을 막 몇 년씩 길게 끌고 이렇게 갈 그런 공부가 아니다. 이거는 어차피 자격증 시험이다. 자격증은 언제든지 딸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꼭 오래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 다 버리시고 여러 가지 하여튼 안 좋은 기분들을 다 버리시고 일단은 여기서 끊어라. 끊고 우리가 호흡을 완전히 전환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하자.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직장 다니면서 공부했듯이 그렇게 직장 다니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하는 어떤 그 방향성을 제가 제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끝에 이렇게 우울한 기분으로 왔던 분들이 다 기분이 좋아져서 갔어요. 거기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영문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글자를 읽나요? 어떤 사람은 Dream is nowhere로 읽어. 꿈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읽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Dream is now here로 읽어요. 나의 꿈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읽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태도, 마인드, 성격 이런 것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이 항상 승리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늘 그래요. 뭐냐면은 이런 거죠. 이거 아까도 말했지만 자격증 시험이고 내가 60점 넘을 수 있는 그 준비만 해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돼. 포기하지 않고 하기만 하면 돼. 그런데 그 포기하지 않는 기간들이 너무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만 없다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처음에 이렇게 초반부에 그 사법시험이 없어지면서 사법시험에서 넘어오신 분들, 심지어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거의 8년, 9년을 그걸 하셨고 선택 과목을 그래서 민사소송법을 하셨다가 마지막에 저하고 공부하면서 바꾸더라고요. 경영조직론으로. 그래서 제가 바꾸지 말라고 그랬어요. 야, 민소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으니 어떻게든지 민소를 해야지 갑자기 1년 남겨두고서 왜 경영조직론으로 바꾸냐라고 했더니 하여튼 본인은 민소가 자꾸 이렇게 발목을 잡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경영조직론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하고 공부를 했는데 됐어. 다행히도 됐어.
그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긍정적인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합격자 수가 594명인가 뭐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시험은 자격증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 인사노무관리에서 배웠던 멀티플 컷오프 방식, 두 가지의 기준을 동시에 대응해서 합격하면, 올라가면 합격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그 멀티플 컷오프 방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취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항상 매년 최소 인원을 정해서 그 최소 인원 이상을 뽑아요. 그래서 어떤 해에는 시험이 어려웠다. 그래서 평균 60점이 안 되는 사람들도 최소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그걸 합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시험은 세 가지 기준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시험이에요. 꽈락 없어야 된다. 평균 60점 다 넘어야 된다. 아니, 전체 평균이 60점 넘어야 된다. 그런데 최소 인원 조건들을 이렇게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는 그 인원만큼 합격을 시킨다.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소 인원 300명이었는데 우리가 올해 거의 2배를 이렇게 뽑게 된 겁니다. 그 얘기는 절대적으로 60점 이상을 넘기기만 하면, 그렇죠?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따고 여러분들이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시험의 좋은 점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5급이나 9급 공무원 시험들 같은 경우에는 매년 다시 세팅이 되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보다 더 잘한 놈이 있으면 그 자리가 차고 나면 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자격증, 우리 노무사 자격증은 그렇지 않다. 내가 해서 절대적인 기준들만 넘어갈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적상공부량이라는 부분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다. 쌓아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공부를 즐기세요. 사실 이거 나중에 알고 보면 우리 후배 노무사님들이 이러고요. 제가 질문하면은 분명히 뭔가를 배웠으니까 질문했을 텐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못하다가 나중에 이게 그거 아니냐고 이렇게 알려주면은 거기서 오는 뭔가 이렇게 시원하게 풀리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공부할 때는 도대체 이런 거 왜 해? 막 이상하게 설명하고 막 이런 얘기만 들었는데, 그것이 진짜 눈앞에서 벌어지는 걸 보고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웠던 거구나 라고 하는 그게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재밌대요. 근데 공부할 때 재밌으면 더 좋다. 내가 항상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재밌게 공부합시다. 사실 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공부라는 게 재밌을 리가 별로 없어. 근데 항상 내가 스스로 나한테 이 체면을 걸어야 돼. 세뇌를 시켜야 돼. 내가 하는 공부 분명히 노무사로서 훌륭하게 잘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그리고 이것들이 내용들이 아주 생각외로 재밌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서 접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들 제 인사노무 관리를 들으셨던 분들은, 그래서 인사노무는 도대체 뭘 봐야 돼? 어느 놈들을 좁혀야 돼? 그래서 어느 퍼즐 조각을 맞춰야 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인사노무 조망도라는 이 부분에서 있던 주제들을 다 하면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유사하게 우리 경영조직론은 뭐가 있어? 그럼 경영조직론에서는 도대체 어느 놈을 좁혀야 돼? 그래서 내가 다 쓰러뜨려야 되는지 라고 했을 때, 자, 경영조직론의 전체 조망도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 경영조직론의 전체 조망도는, 경영조직론은 뭐냐라고 하면은 결국은 경영조직이라고 하는 거,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조직은 사람들로 구성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행동들이 모여 있는 것이 경영조직일 거다.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어떤 행동들을 해서 성과들을 만들어내는, 즉 조직 효과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하고 성과를 만들어내는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행동의 원인이 되는 왜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경영조직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행동이 봤더니 이런 거예요. 혼자 있을 때 행동하는 거하고 둘이 있을 때 행동하는 거하고 하나의 회사가 돼갖고 사람들이 집단, 그 조직을 이루어서 행동하는 거하고 똑같은 놈들이 들어가 있는데 다 행동하는 모습이 다르더라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어떤 애가 이런 거예요. 되게 마음도 착하고 막 그러던 애가 나쁜 친구를 만났어. 나쁜 친구를 만났더니 얘가 이제 막 딴 애 막 삥 뜯고 막 때리고 이러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선하던 애가 친구만 만나면 애가 돌변해. 자, 그랬던 애가 다시 조직 안으로 들어가니까 여기에서는 또 얘가 어떤 뭐
위치를 차지하면서 얘가 행동을 또 다르게 해.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삐리삐리한 애들이 이제 그냥 저는 조직하면 항상 깍두기들을 더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 조직폭력단의 조직구조, 마피아의 조직구조와 가장 유사한 조직구조가 어떤 회사를 들여다보면 되냐라고 하면 맥도날드라는 회사의 조직구조와 마피아의 조직구조가 아주 유사합니다. 효율성을 위해서 아주 착착착 체계해야 되는 그런 어떤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 비리비리 하던 애들이 결국은 조직으로 뭉치게 되면 나중에는 그 마피아나 뭐 이런 조폭 동네에서 별로 못 나가던 애들이었잖아요. 뭐가 안 되니까 그렇게 굴러다니다가 그냥 힘만 믿고 하던 애들이 나중에 회사를 만들어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뭐 건설회사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막 건설을 따내고 막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자, 그렇듯이 개인 수준에서 집단 수준, 조직 수준에서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 다르면서 결국 행동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달라지고 그 다른 행동으로 인해서 성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혼자 있을 때 혼자로서의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성감가태, 만지학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감가태, 만지학동이 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그냥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인 어떤 개인 수준에서의 어떤 변수. 이게 뭐냐? 그랬을 때 우리 성감가태, 만지학동이야. 이거 외울 때 저는 되게 두 문자를 아주 그냥 저질스럽게 야만적으로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저기 하지만 그냥 저는 이제 성감대가 만지면 확 통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성감가태, 만지학동이야. 그런데 그 앞에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 뭐냐면 요 신상 특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탁 들어오면은 저 사람은 남자, 저 사람은 여자, 저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 저 사람은 젊은 사람, 저 사람은 백인, 저 사람은 아시아 사람. 신상, 몸에 딱 걸치고 딱 들어왔을 때부터 드러나는 어떤 특성들이 있어요. 그런 특성들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인 애들은 주로 어떻게 행동하더라, 또는 어느 지역 출신 애들은 어떻게 행동하더라 뭐 하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 편견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고정관념, 편견이란 부분들은 뭐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집단 속 그 집 출신 배경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가지고서 개인에게 적용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개인이 꼭 그 집단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할 거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잘못 판단하게 되고 행동의 원인을 잘못 파악하게 되고 하는 그런 실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이걸 이제 파악하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감가태, 만지학동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들의 개인들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알려주는 예측 변수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예측 변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 그 회사 조직이 처한 상황에 결부가 되면서 결국은 어떠한 그 행동의 결과로서 우리가 조직 효과성, 목표 달성했는지 여기에 관련돼서 생근이, 만몰, 그 다음에 우리가 인사노무에서는 관계 이미지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경조에서는 일시가 돼. 일탈 행동과 조직 시민 행동이라고 하는 더 구체적인 조직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들, 지표들을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인은 성감가치, 성감가태, 만지학동 요것이 영향을 준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얘네들이 모이게 되니까 개인과 개인이 모이니까 이상한 어떤 그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혼자 있을 때 그 각 개인의 특성과는 다른 행동들을 하게 만들어. 자, 그렇게 집단이 됐을 때 혼자 있을 때 개인과는 다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 변수들은 뭐냐라고 그랬더니 일단 우리가 도대체 그러면 개인과 다른 집단은 뭐냐, 일단 집단의 개념을 잘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집단의 특수한 형태로서 팀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 집단과 팀이라는 게 도대체 개인과 어떤 다른
특성들,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이고 그런 집단과 팀에 속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냐 일단 둘이 붙여놨더니 얘기하기 시작한다. 커뮤니케이션 한다. 그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결국 뭘 하려고 그러느냐 그 커뮤니케이션 통해서 둘이 만난 이유가 있을 거야. 혼자 해도 될 걸 왜 둘이 굳이 만났을까? 즉 어떤 거에 대해서 둘이서 의사결정을 이렇게 하려고 할 겁니다. 혼자서 안 되니까 뭔가를 이렇게 같이 하자. 그래서 얘기를 이렇게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 의사결정 속에서 나한테 유리한 어떤 의사결정, 나한테 유리한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 권력과 정치적 행동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권력과 정치적 행동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여기 많은 경우에 갈등들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갈등들이 생기지만 결국은 둘이 만난 이유는 뭐야? 혼자서 못하는 뭔가를 해내기 위해 가지고 만난 거라는 거지. 더 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만났으니까 이걸 그냥 갈등이 있다고 우리 더 이상 못 만나겠어. 우리 빠이빠이 해. 이혼해. 이게 아니라 풀어야 되는데 그 푸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협상 또는 교섭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갈등과 협상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걸 풀어내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의사결정하고 그 사이에 권력 정치가 발생하는데 그때 발생하는 갈등들을 우리가 협상으로 잘 풀어내면서 우리가 집단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즉 조직 효과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 집단의 리더가 가지는 리더의 자질, 리더로서의 자질인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강한테 만지작동은 그냥 여러분들 두 문자로 외우면 되지만 지금 이 집단 수준의 변수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했어요? 얘기들을 쭉 풀어왔던 거예요. 둘이서 만나서 얘기들을 한다. 그 얘기들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만났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그런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력과 정치적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갈등이 발생하지만 이거 어떻게든지 잘 풀어야 되는데 그 중요한 방법이 협상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앞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집단에서의 그 리더가 가진 자질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전체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왔습니다. 자, 얘기가 쭉 여러분들이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서 결국은 여기 있는 주제들을 다 짚어낼 수 있어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쓰실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조직적으로 오게 되니까 그러면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건 이거야. 그런데 그런 개인의 특성 등보다도 집단으로 뭉쳐 있으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서 개인과는 전혀 다른 개인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모습과는 다른 행동들을 하게 만드네. 자, 그런데 이 집단 또는 부서 단위들이 모여가지고 전체 하나의 회사 조직을 이렇게 이루게 되면 또 그거는 각 부서들이 어떤 가지고 있었던 그런 특성적인 모습과는 또 다른 형태의 의사결정, 행동 이런 부분들이 일어난다. 자, 그럼 조직 전체 수준에서 그렇게 그 구성원이 되는 구성 요소가 되는 집단이나 부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조직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위에는 집단과 팀이 뭐냐를 봤지만 도대체 조직은 뭐고 그 조직을 우리가 분석하고 파악하기 위한 변수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변수를 봅니다. 하나는 조직의 구조적 변수 하나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배경적 변수라고 해서 상황 요인적 변수 이런 두 가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조직의 구조적 변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왜 이 조직은 어떤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야? 자, 그거를 보고서 다른 조직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서로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적 변수가 형성되도록 했던 상황 배경 그 조직 바깥에서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던 그런 요인들은 또 뭐냐? 그래서 이런 상황 배경적 요인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어떤 모습으로 조직이 되어 있구나 라고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런 구조적 모습은 다른 조직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모습과 서로 비교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비교를 통해서 알고 싶은 게 뭐냐? 잘 나가는 조직은 왜 저렇게 잘 나갈까? 잘 나가는 조직은 어떻게 해서 그냥 조직 수준에서 집단 수준에서 개인 수준에서 바람직한 행동들을 하면서 성과들을 낼까? 자, 그것들을 우리는
조직 전체 수준에서 그런 구조적인 면에서 한번 비교해보고 싶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변수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 쟤네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변수는 어떻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런 차이에 의해서 쟤네가 더 잘 나가는구나 아니면 우리가 더 잘 나가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경영조직론도 사장님의 학문인데 사장님은 뭐예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매일매일 더 좋은 기업이 돼서 1등으로 살아남는 기업이 되고 싶다라는 거지. 근데 1등으로 우리가 살아남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는 1등이 아니었을 거라고. 1등이 아닌 그런 상태에서 1등으로 가려고 그러면 우리는 잘 나가는 조직으로부터 그렇게 비교하면서 배워서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수밖에 없어. 그 비교의 기준들이 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구조적 변수가 이렇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변수들에 대해서 잘 알았으면 우리가 이런 상황 배경적 요인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조직을 설계해야 되느냐. 조직 설계에 대한 방안들이 이렇게 쭉 나올 겁니다. 그러면 조직 설계를 기능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조직 설계를 이렇게 지역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조직 설계를 매트릭스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것이 낫냐, 여러 가지 조직 설계의 방안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장 적합한 조직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겠다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정하고 나면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조직의 구조적인 모습들이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기능식 조직, 뭐 사업부제 조직, 그 다음에 매트릭스 조직, 그 다음에 뭐 혼합식 조직, 뭐 여러 형태의 이런 조직 구조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조직 구조를 잘 만들어 놓게 되면 사람들이 그 안에서 화합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잘 하고 협상하고 이러면서 좋은 회사로 이렇게 갈 수 있을 텐데, 자, 이 조직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까 이 바깥에서 상황 배경적 요인들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영향을 주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상황 배경에 관련된 부분들은 항상 경영 환경은 급속하게 지금은 더더욱 빠르게 변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 가장 적합한 조직 구조를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게 2, 3년 뒤에는 환경이 바뀌어 있으면 지금의 구조 갖고는 그 2, 3년 뒤의 환경을 따라가기가 힘들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조직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은 조직의 구조도 변화시켜야 되지만 그러한 구조, 우리가 흔히 말해서 수직적 구조, 까려면 까, 위계식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 자, 그러는 것이 이제는 MZ세대들도 들어오고 더 이상 그렇게 움직일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됐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수직적 구조들을 수평적 구조로 만들어 가야 돼. 근데 수평적 구조로 만들려고 그랬더니 그 전에 있었던 아저씨들이나 뭐 아줌마들이나 이렇게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야, 꼭 그렇게 움직여 가야 되는 거야?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면서 꼰대들이 돼갖고 있다. 그러면 이 수평적 조직이 조직 구조는 수평적으로 만들어 놨으나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는 꼰대들이 계속 층을 쌓고 보이지 않는 층을 쌓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갈 거라고. 그래서 그런 조직에 어떤 식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 구조의 변화와 사람들의 문화의 변화를 같이 해낼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방법론이 바로 조직 개발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사노무관리에서 HRD 영역에 속하는 세 가지의 그 DDD가 있었어. 그게 뭐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 HRD 안에 세 가지의 영역 TD, OD, CD가 있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중에 이게 OD야, OD. 예. 그래서 OD를 통해서 조직 개발들의 기법들을 이렇게 쭉 써서 우리가 조직을 변화시키고 나면 그러면 형성되는 것이 결국은 거기에 조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동의하는 가치인 조직 문화라는 것들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 문화와 가치에 따라 가지고 적합한 행동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그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결국은 경영조직론도 여기 나와 있었던 성광한테 만작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집단이 뭐다, 팀이 뭐다라는 걸 시작해서 얘기하고 의사결정하고 권력과 정치하고 갈등과 협상 풀고 거기에 리더들이 잘 작용해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조직을 우리가 비교하기 위해서 구조 변수와 상황 변수들을 잘 이렇게 이해한 다음에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설계된 결과로서 조직의 구조가 나오고 그 구조가 천년만년 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꿔야 되니까 조직의 변화를 하는 어떤 여러 가지 기법들을 시도하면서 그거의 가장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인 조직 개발들을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가야 되고 조직 개발이 완성되고 나면 그런 어떤 문화와 가치가 형성되는 조직 문화가 이렇게 있게 된다
문화라는 형태로 해서 조직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것을 목표로 해서 어떤 문화? 우리 강하고 유효한 성공하는 조직 문화, 강하고 적응적인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조직의 효과성 이 부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한 학문 체계가 바로 경영조직론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그림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내가 어디를 공부하고 있느냐, 어디를 복습 인증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교과서를 들어와서 이렇게 교과서부터 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항상 교과서의 순서대로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좋도록 여러분들한테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서 우리 경영조직론의 전체 조망도에 비추어서 이렇게 쭉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것이 우리가 개인 수준에서 성감가태 만지작동 이렇게 했으니까 일단 성격부터 한번 보도록 하고 신상적 특성은 제일 마지막에 잠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격부터 나갑니다. 115페이지 들어오십시오. 자, 교과서 우리 115페이지입니다. (115페이지) 성격과 가치 이쪽입니다. 자, 이 로빈슨 교수님의 책을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로빈슨 교수님의 책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 교수님들이 그 교과서를 만들어내실 때 가장 먼저 참조하는 거의 원전과 같은 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굳이 국내 교수님들의 책을 이렇게 선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경영조직론의 발달이 이쪽 서구에서 인사논문도 서구에서 했지만 이것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 거의 1980년대 중반부터 경영학과의 과목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는 이렇게 크게 어떻게 보면 국내의 현실에 맞춰서 뭔가를 이렇게 쫙 정리한 그런 잘된 교과서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로빈슨 교수의 책이나 우리가 나중에 조직 이론 쪽에서 배우는 데프트 교수님의 책은 전 세계에서, 이건 전 세계,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교과서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가장 표준적인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동료 학자들, 다른 교수들도 그 로빈슨 교수의 책이나 데프트 교수님의 책을 교과서로 그대로 삼아서 그걸 강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우리도 그 흐름에서 굳이 벗어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내용들이 가르쳐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로빈슨 교수와 데프트 교수의 책을 통해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가장 최신의 어떤 이론들이 여기 나와 있고 여기서 또 좋은 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로빈슨 교수님 책이나 데프트 교수님 책에는 이런 거예요. 굳이 쓸데없는 자잘자잘한 어디 구석탱이 이론들이라든지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그런 어떤 그냥 학계에서 한번 유행을 일으키고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이론들에 대한 것들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볼 때는 있기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판을 달리하면서 그 이전 판에는 있었던 내용이 그 다음 판에 바로 없어지는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다 초판에서부터 거의 그 가치들을 인정받으면서 쭉 이어져 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근데 우리는 괜히 유행 따라서 뭐가 한번 이렇게 잠깐 나왔다 그러면 막 거기에 막 몰려가지고 그게 뭔지를 알고 그러는데 몇 년 뒤에 보면 결국은 그것이 그냥 근본이라기보다는 이것이 잠시의 어떤 유행에 지나지 않는 거였고 다른 이론들의 어떤 그런 그 영향력보다 작았다 이러면서 사라지는 이론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런 것까지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배워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최신 이론을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뭐가 있었냐면 80년대 이론을 물어본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80년대 초판 이렇게 나왔던 그 책들을 이렇게 보지 않았으면은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점점 그런 문제들은 안 나올 거다라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영조직론에서 다뤄야 될 분야가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국내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이렇게 쭉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견고하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런 경영조직론의 교과서의 대표적인 거, 국내에서는 뭐 백기복 교수님 책이라든지 임창희 교수님 책이라든지 박경희 교수님도 책을 내셨는데, 이제 박경희 교수님은 은퇴를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 책이 업데이트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제 그 김인수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내셨던 책이 80년대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던 책이고, 그 돌아가신 이후에도 제자분들, 역시 교수님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뭔가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갖고 오고는 있습니다만, 그 책들을 보시면 로빈슨 교수님 책하고 테프트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들을 거의 80% 이상 활용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기복 교수님이 이렇게 책을 이렇게 내셨을 때 가장 본인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책을 새로 이렇게 요약본을 내시면서 하도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이런 얘기들을 다 집어넣어놨다 라고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런 요약본 같은 책을 이렇게 또 만들어내기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경영조직론과 관련해서는 경영조직론이 관련되어 있는 학문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포함하고자 하면 엄청나게 많은 어떤 주제들을 이렇게 다 포함할 수가 있지만, 이론들을 포함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조직 내에서 있는 관리자들에게 핵심적으로 알려줘야 될 내용들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로빈슨 교수님 책이나 테프트 교수님 책에 있는 거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원전 읽어 나가자. 원전 읽어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외국 교수님들 책이다 보니까 한 가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 곤란하냐? 이 번역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교수님들의 제자들이겠죠. 이 번역하다 보니까 여기는 특히 같은 용어를 서로 다른 한글로 쓰고 있는, 즉 이음 동의어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영어의 뉘앙스를 잘못 이해해갖고 거꾸로 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원서들을 다 이렇게 가지고 그것들을 다 대조를 하면서 제가 체크를 해서 이 부분은 그런 의미다라고 다시 설명을 이렇게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선배들, 이렇게 합격생 선배들, 저한테 배웠던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원전에서 이것이 무슨 의미였다라고 하면서 원서를 직접 가지고서 그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쪽에 설명을 해주는 사람은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 모르면은 이러는 거죠. 자기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다른 어떤 설명을 막 덧붙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인지 서로 모르게 가지만, 사실은 원서를 보게 되면 명확하게 그 의미가 뭐다라는 부분들이 쓰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항상 그래요. 원전 출처를 찾아 들어가는 공부들을 해야 되는 건데, 모르면 대강 자기 자신만의 이론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신만의 설명들을 만들어 놓고서 나중에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그런 어떤 설명들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놓고 자기가 맞는 거다라고 이렇게 우기고 주장하는데, 자,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저는 정확히 이게 무슨 의미였냐, 원전이 어디였느냐, 이걸 찾아가는 공부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노무사가 돼서도 그래요. 항상 원전 판례가 뭐냐, 판례 요약이 아니라 판례 원문들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항상 그것이 소스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명확히 짚어내야 나중에 큰 실수가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 115페이지를 제가 먼저 보자라고 했던 이유는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즉 인생은 보이는 것처럼 완벽하게 균형 잡히거나 흑백 논리로 가름하기가 어렵고, 특정한 성격 특성은 어떤 상황에서는 유용하지만 다른 상황에서 쓸모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경영학을 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태도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시작했지만 결국은 경영에서도 우리가 정해진 답이라는 것이 딱 흑백 논리로서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라는 부분들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 유용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다음에도 유용하다. 어떤 조직에서 유용했다고 그래서 좋았다고 그래서 다른 조직에도 좋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거의 성립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결국 뭐야?
결국 그때그때마다 상황들을 잘 분석하고 조직을 잘 분석해서 가장 적절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그 사람이 훌륭한 관리자, 경영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뭔가 조언해 줄 수 있는 훌륭한 노무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에도 야, 이건 꼭 이거야. 이렇게 교조적으로 공부하지 마시라는 거지. 이것은 이 상황에서는 분명히 잘 작동될 수 있지만 언제든지 또 다른 상황에서는 다르게 작동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14페이지를 잠깐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학습 목표라고 항상 되어 있습니다. 로빈슨 교수님의 책이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학습 목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제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결국 이 단어를 공부하고 나면 학습 목표에서 뭐뭐를 설명하라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제대로 공부했나 안 했나 이걸 보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한 번에 설명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꾸준히 연습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 연습하는 과정이 결국은 저하고 같이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복습 인증하고 그 복습 인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 설명하는 시도들을 해보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래도 이것이 백의 필목 종방장단 제시에 의해서 내가 어느 정도는 설명할 수 있게 됐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맞이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한번 열심히 또 가보도록 합시다. 117페이지로 들어옵니다. 성격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줄에도 있지만 그 성격은 흔히 첫 번째 줄 행동과 사고방식을 설명하는데 수많은 형용사를 통해서 그 성격을 나타냅니다. 다음 두 번째 분은 성격의 정의 봅시다. 퍼스널리티라고 있는데 이 퍼스널리티가 결국은 뭐냐 이거죠.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성격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거예요. person이 뭐예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날리티. 뭔가 독자적인 거예요. 그 person의 오리지널리티예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야. 무슨 독특함? 세상에 대해서 행동하는, 세상에 대해서 행동을 취할 때 나타나는 그 사람만의 고유함이에요. 고유함, 독특함. 그래서 저 사람은 항상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렇게 행동하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어떤 성격을 보게 되면. 자, 그걸 학술적으로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퍼스널리티란 한 개인이 타인에 대해 반응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호작용하는 모든 방식의 총체이다. 자, 경영조직론은 이런 정의를 정확하게 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론에 관련된 것이고 그 이론에서는 그 개념을 어떻게 썼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론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성격이 결국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반응한다. 결국 뭐예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특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성격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격의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네 번째 성격 측정 네 번째 보면은 이런 성격을 알아서 어디에 쓰냐? 채용 결정에 쓴다고 합니다. 우리 이거 빅5 이론 하면서 인사 노무 관리 때 직무 적합성 이 부분에 관련돼서 빅5를 우리가 측정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중에서 신뢰성 또는 성실성이라고 하는 컨센서스니스가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제가 강의 때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성격이 옛날부터도 이것이 채용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 요소로 이렇게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격 측정의 대표적인 방식이 MBTI,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이 MBTI라고 하는 건 타당성, 신뢰성 측면에서 매우 낮다. 그래서 이걸 할 때는 주로 빅5를 이용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 3인 공조책에서는 그 빅5가 사실은 직무 적합성 쪽이 아니라 조직 적합성을 측정하는 데 대해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었지만 이 빅5는
직무적합성에 관련된 얘기다라고 제가 그 강의 시간에 이렇게 더 강조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성격을 알기 위해서 그러면 측정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문단, 그 가장 흔히 사용되는 성격 측정 수단은 자기보고 설문법, 셀프 리포트 서베이다. 이건 뭐예요? 자기는 어떤 사람이다. 뭐 자소서를 통해서 쓰든 뭔가를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자기가 잘 알겠지. 근데 여기 밑에서 두 번째 줄 이런 거 보면 단점은 뭐냐? 근데 과연 정확하게 그것들을 써낼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항상 고용인이 원하는 형태로 자기 성격이라는 것들을 보고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원래 자기의 모습이 아닌 성격을. 그리고 뭐 쭉 이렇게 보면 뭐 문화가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방식에 영향을 이렇게 미치면서 어떤 쪽은 셀프 인핸스먼트, 좀 과장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셀프 디미니시먼트,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보면은 겸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축소하는 반면에 미국 애들은 엄청나게, 특히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났는지 그냥 막 아이고 하나도 잘나는 것도 없는데 막 그냥 한 30분을 떠듭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위대한지에 대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 보고 설문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에 반해서 그 다음 문단에 관찰자 평가 설문법, Observer Rating Survey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그 보고서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떻다라고 하는 것들, 즉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행동한다는 그 형용사로 나타나는 그 특성들을 다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객관적일 수가 있고 더 정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어떤 그 방법들이 있지만 여기 세 번째 줄에 보세요. 관찰자 평가 설문법이 자기 보고 방법만 사용할 때보다 직무 관련 성공을 더 잘 예측한다. 자, 이거는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낫다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둘 다 섞어서 썼을 때 훨씬 더 결과가 좋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요. 우리가 인사논문 시간에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결국은 어느 하나가 더 낫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장단점을 우리가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죽이도록 섞어서 써야 된다. 그래야 더 결과가 좋다, 효과가 좋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성격의 결정 요인은 뭐냐라고 그러면은 이제 성격과 관련해서 왜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행동하고 왜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다른 식으로 행동할까? 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연구들을 이렇게 해온 방식이 뭐냐면 첫 번째, 저놈은 저렇게 행동하도록 태어났네. 종자가 그러네. 이런 것이 있었고 또 한쪽은 뭐냐면 제가 태어나서 자라고 한 환경이 저렇다 보니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네 라고 하는, 즉 유전적인 요인이 결정할 것이냐 환경적인 요인이 결정할 것이냐에 관련돼 가지고 그 연구들이 팽팽하게 대립해서 이렇게 싸워왔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독특하게 행동하도록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는 그것은 유전자가 결정한다. 유전자가 훨씬 더 세게 결정한다. 그렇지만 사회적인 환경도 작용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환경이 작용하는 것은 본인의 어떤 유전자들의 요구하는 것들을 극복하고서 뭔가 나타나게 하는 가장 힘든 거겠죠. 그게 왜 그러냐? 여기 보면은 책에는 성격의 40%는 유전에 기인하고 나머지는 60%는 환경에 기인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여기에 대한 연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퍼스널리티는 그 사람의 독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이 더 많이 작용한다. 환경도 작용한다. 그러나 유전이 더 많이 작용한다. 그건 어디서 연구가 나왔냐라고 하면 일란성 쌍둥이들. 일란성 쌍둥이면은 그들은 유전자가 똑같아요. 이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다르지만 일란성 쌍둥이는 똑같은 하나의 배아가 나눠진 것이기 때문에 유전적 구조가 똑같아.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인데 이 일란성 쌍둥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뭔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멀리 떨어져서 자란 사람들, 입양되거나 이래가지고 했던 사람들, 그 쌍둥이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세상에 좋은 집안에서 자라고 좋은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굉장히 안 좋은 길로 빠졌어요. 막 알코올 중독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른 쌍둥이를 봤더니 되게 막 진짜로 막 처절한 집안에 가가지고 사회적으로 안 좋은 데 있는데 얘도 알코올에 빠진 거야. 자, 이렇게 둘이 그 나오는 형태가 사회적 환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막 그래. 그리고 가끔씩 우리가 뭐 유튜브에서 어머 너하고 똑같은 애가 있어. 그래갖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는 뭐 프랑스 살고 하나는 어디 뭐 미국 살고 뭐 이렇게 된 쌍둥이인데 보니까 옷 입는 모습, 좋아하는 노래, 머리 스타일 이게 다 유사한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아, 유전이라는 부분들이 결국은 어떠한 사회적 환경들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들을 비슷하게 나타내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더 크게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그 쌍둥이들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 연구자들이 입증을 해낸 겁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이 또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그럼 유전자가 결정한다 이렇게 되면은 어려운 점이 뭐냐라고 하면 야, 유전자를 내가 바꿀 수는 없잖아. 그러면 나의 고약한 성격을 바꿀 수 없다는 건가? 저놈이 고약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저놈은 평생 안 바뀔 놈인가? 우리 흔히 말해서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자, 우리 경영학은 사람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람은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다. 좋은 쪽으로의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그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바뀐다. 저놈은 이거 다 결정론적으로 쟤는 나쁜 놈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그 결론으로 가는 것을 매우 매우 꺼려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책에서도 여기 보면은 그러면 야, 유전자 성격에 의해서 유전자에 의해서 성격이 나오고 그 성격에 의해서 행동이 나온다라고 그러면 결국은 얘는 성격도 유전자가 바뀌지 않으니까 성격도 안 바뀔 거고 행동이 안 바뀔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회적 환경이 또 영향을 줘서 충분히 또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119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줄에 청소년기에는 성격이 굉장히 다른 형태로 이렇게 많이 변하지만 어른이 되면 안정적인 형태로 이렇게 간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런 성격의 연구에 있어서 우리가 이 이론들은 항상 이래요. 우리가 전통적 접근, 현대적 접근 또는 초기 이론, 초기 연구, 초기 이론 볼 때 현대적 연구, 현대적 이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게 두 개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전통과 현대 이거는 인사 쪽에서는 많이 나왔지만 우리 그 경영조직론에서는 전통과 현대로 나누기보다는 초기와 현대적 연구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이걸 나누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시기적인 부분도 있지만 첫째, 초기 연구 같은 경우와 현대적인 연구의 차이의 가장 큰 거는 뭐냐면은 후속 연구들을 통해서 후속 연구가 있었느냐, 후속 검증 연구가 있었느냐예요. 이 처음 나왔던 이론들을 검증하는 후속 연구들이 있었느냐. 그래서 초기 연구들 같은 경우에는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없었거나 아니면은 검증하는 후속 연구들이 있었는데 초기 이론대로 잘 가지 않더라 라고 하는 연구들이 있었던 연구들이 되게 초기 연구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초기 연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론들이 되느냐, 그 사람이 주장한 그 연구자가 그 당시에 주장했던 이론이에요. 그래서 누구누구의 이론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 이름이 중요해, 여기에서는. 왜냐면 그 사람만 주장한 거니까. 그 사람이 그 대상을 대해서 이걸 주장했을 때는 이게 맞아. 근데 그것을 넓혀봤을 때에는 그 결과가 안 나와요. 이렇게 된 거예요. 반면에 현대적 연구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후속 연구를 통해서 이 이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들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이론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론으로 우리가 해도 되겠다. 즉, 우리가 활용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이 이론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게 되면 이런 이론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사람 이름을 안 붙이고 무슨 땡땡땡 이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 그래? 이 이론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그 제일 처음 주장했던 사람의 이론도 가치가 있지만 그 이후에 이런 후속 연구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론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연구했던 그 후속 연구자들도 이 이론의 성립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이론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이론들에 대해서는 누구누구의 만의 이론으로 이렇게 한정돼서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후속 연구자들에 대한 리스펙트를 같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누구누구의 이론 이렇게 잘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론이에요. 그러나 초기 이론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 사람이 주장했던 이론, 그 상황에서의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어떤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들 뭐 보다 보면 뭐 학자 이름 다 외워야 되느냐, 뭐 그리고 뭐 학자 이름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학자 이름들하고 이론만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그것이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해도 못하면서 그냥 학자 이름만 주구장창 막 들이대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공부를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몇 년 지나고 나면 다 까먹을 거고 그걸 어디다 써먹을지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있었을 테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차이가 기본적으로 있구나. 학계에서는 어떻게 서로 그런 연구자들에 대해서 리스펙트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 이론일 것이냐 아니면은 그 당시 그 상황에서만 작용했던 뭔가를 볼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부를 것이냐 이런 룰을 알고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은 이상하게 수험가는 와가지고 내용의 어떤 왜 그런 이론이 나오게 됐는지 그 내용의 이론의 어떤 진정한 의미들을 파악하기보다는 그냥 누구 이론을 많이 알고 있다. 나는 학자 많이 알고 있고 학자 이론 많이 알고 있고 그것이 실력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돌아가서 참 재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차이점을 알고서 외울 때 외우더라도 이렇게 그래서 어떤 이론들을 얘기할 때 굳이 사람 이름을 안 붙였구나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119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을 위해서 성격의 구조간의 초기 연구자들은 초기 연구자 이것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개인의 행동을 나타내는 지속적인 특성이 있을 것이다. 자, 이것을 그 밑에 쭉 보면 개인의 여러 가지 특성이 다양한 상황에서 동일하게 나타날 때 이를 그 사람의 성격 특성이라고 한다. 자, 여기 개인 특성이라고 하는 건 개인이 행동하는 데서 나타나는 특성이 다양한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자, 그걸 우리가 personality trait. 자, 그 성격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부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특성이 그런 행동적으로 나타나는 personality trait가 다양한 상황에서 일관성 있고 빈번하게 발생할수록 결국 그 사람의 성격이 뭐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려줄 수 있겠죠. 자, 성격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행동 전체를 설명하는 어떤 박스 같은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박스 안에는 보면은 퍼스널리티 트레이트라고 하는 몇 가지의 중요한 특성들이 이렇게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 개념들을 알게 머릿속에 가지고 가고 이제 성격 모델 이쪽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격 모델은 우리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시간이 지나갔네.